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고발뉴스의 안방마님 세케니어 곽현아입니다. 고객님, 소득도 없는데 대출이 되셔서 많이 당황하셨죠? 저희도 고객님 월 소득보다 이자가 훨씬 많이 나와서 깜짝 놀랐어요. 네, 어떻게 제가 한번 개그 콘서트 황해를 한번 흉내내 봤는데 똑같았나요? 네, 잘하시네요. 제가 제 개그는 못하는데 남의 개그는 좀 네. 흉내를 잘 냅니다. 네, 자 오늘요 제가 이렇게 먼저 이렇게 여러분들께 흉내를 내면서 한번 시작을 해봤는데 또 이 관련된 얘기를 오늘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자, 최근 이 요즘 저소득층에게 무리한 대출을 허용해주는 사회가 아주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지난달 송파 세모녀 사건을 비롯한 이 부채 문제 때문에 스스로 생을 마감하신 분들 참 많아졌는데요. 자, 개그 프로그램보다 더 기막힌 이 사회들. 자, 저희가 한번 얘기를 한번 나눠보려고 하는데, 자, 빈곤층에게 복지 대신 신용카드 권하는 사회! 라며 일침을 날리신 한 분이 계셔서 그분을 모셔봤습니다. 자, 바로 경제 전문가시죠? 재윤경 에듀머니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 더 아름다워지셨어요. 네. 자, 그런데요. 제가 그 예전에 뵀을 때는 못 여쭤봤는데, 근데 에듀머니라는 이 단체는 뭐 하는 곳인지 또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하도 이런저런 문제 제기를 많이 하니까 시민단체인 줄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네. 저희는 사실 그 사회적 기업입니다. 그래서 네. 비영리도 아니고 영리인데, 물론 뭐 영리 추구가 잘 안 되고 있는 게 문제인데요. 네. 네. 그래서 경제 교육을 하는 사회적 기업이고요. 네네. 네, 주로 저소득층 분들 자립자활을 돕기 위해서 경제 교육, 재무관리 상담 뭐 이런 걸 좀 많이 했고요. 아, 네. 하다 보니까 뭐 또 하우스푸어들도 좀 어렵긴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네네. 중산층 분들도 이제 많이 찾아오셔서 상담도 받고 뭐 보험도 굉장히 많이 가입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이렇게 이 불안하니까 보험을 가입하는 건데 네. 뭐 보험 상품이 갖고 있는 좀 문제점들 좀 안내해드리면서 네. 좀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저희가 좀 교육을 해드리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보통 저희도 그 대표님 모시고 잠깐 쉬는 시간에 얘기를 했었지만 저희 그 경제 교육 뭐 이런 거는 전혀 받아본 적이 없고 그 강 PD 얘기로는 나는 경제 교육을 보험 아줌마에게 받았다. 네. 뭐 이런 얘기를 할 정도인데 네. 에듀머니 저희가 또 한번 방문을 해서 좀 교육을 한번 받아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요 오늘도 저 경제에 대해서 좀 네. 심각한 문제에 대해서 한번 또 얘기를 나눠볼까요? 자, 그러면 바로 사실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실은 세모녀 사건은 복지사각지대가 낳은 참사다. 자, 참 지난달 너무 참 많은 분들이 네. 참 가슴 아파하셨습니다. 지난달 세모녀 동반 자살을 두고 사회보장제도의 사각지대가 낳은 참사다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셨는데, 자, 그런데요, 사람들이 참 생활이 어려워도 이 기초생활보장제도나 뭐 긴급 주거지원 등 이런 여러 가지 혜택을 이용하기가 힘들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 어떻게 된 건가요? 사실 우리나라 이 복지제도 자체가요, 네. 선별적이죠.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이 이상은 살아야 된다. 그래서 조금 더 어려워지기 전에 사회가 안전망을 확보를 해서 네. 더 떨어지지 않게 아주 기본적인 생활은 사실 누리고 살 수 있도록, 그래서 시민으로서의 어떤 품위나 기본 권리 이런 걸 보호하는 그런 복지제도가 아니고요. 네. 정말 죽기 일보 직전까지 내몰리면 그때 가서 좀 사실은 이렇게 복지로 좀 도와주겠다. 뭐 이런 제도, 선별적 복지 제도를 갖고 있는데 네. 이 선별적 복지 제도의 특징이 사실은 그겁니다. 이렇게 좀 도와주고 이렇게 네. 안전하게 보호하는 데 초점을 맞춘 게 아니고요. 네. 어떻게 보면은 좀 검열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네. 곤란해야 되기 때문에 네. 특히 지금의 박근혜 정부는 복지제도 운영에 있어서 뭐 비상식을 상식으로 바꾸는 사회 이렇게 하겠다고 하면서 뭐 아예 부정수급자를 색출하겠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어서 참 우려가 되는 대목인데요. 네네. 사실 굉장히 어려운 분들이 복지제도에 사실 이렇게 포함이 안 돼가지고 저희도 네. 상담하다 보면은 저희가 경제교육하다가 오히려 복지도 공부를 할 수밖에 없는, 네. 왜냐하면 도저히 일자리가 없어서 뭐 열심히 일하고 싶어도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복지제도로 안내를 해드리는데 안내를 해드리다 보면 아무것도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이런 것도 문제고, 어쨌든 굉장히
실패에 대한 사회적 의식이 이건 다 개인의 책임이다. 네. 지가 못나서 실패한 거고 자기가 못나서 가난한 거다. 뭐 이런 식의 철학을 갖고 있고 또 반대로 부자들은 자기가 잘나서 부자다. 네. 이런 사회 의식이 전제돼 있고 끊임없이 국민들에게 그런 걸 주입하는 제도를 갖고 있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참사가 벌어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런데요. 저는 또 궁금한 점 뭐냐면, 자, 그렇다면 단적인 예로 몇 가지 좀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세모녀 동반 자살. 그런데요, 막상 어떤 또 전문가들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런 기초생활보장 제도를 신청을 해도 신청이 안 받아들여졌을 것이다. 네네. 자, 그런데 그렇게 힘든데도 그러면은 이 법망 안에 이렇게 피해가는 그런 이유가 뭐죠? 일단은 뭐 기초생활보장 제도 자체가 네. 굉장히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조건이 너무 까다로운 거예요. 네. 예를 들면은 지금 세모녀 그 분들의 경우 그 다 근로 능력이 있다라고 간주하는 거죠. 왜 예. 그래? 몸도 아프고 일을 할 수 없는 다치신 지가 한 상황인데. 달밖에 안 됐고 1월까지 소득이 발생을 한 거예요. 네. 그걸 이제 계속 추정소득으로 잡아버려서 사실은 추정소득이 그 정도 되니 그리고 세 모녀가 다 30대고 60대 정도면 근로능력이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네. 사실상 이 소득이 잡혀버리는 거죠. 그래서 기초생활수급자는 아예 근로능력이 전무하다. 그리고 주변에 나를 부양할 사람도 전혀 없다. 그러니까 완전히 호를 단신인데 돈 벌 수 있는 방법은 하나도 없다라는 전제 하에 지정을 해주고 있거든요. 이 복지제도라는 게 어떻게 네. 보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다 이제 좀 잘 살게끔 네. 기본적인 평균 이상의 생활을 유지하게끔의 제도인데 네. 말씀을 들어보니까 전혀 그런 수준이 아니네요. 우리나라 복지제도는 적게 쓰고 적게 주는. 그러니까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원래 선진국 같은 경우는 고소득층이 세금을 많이 내고 네. 그래서 사실은 복지 제도가 이제 굉장히 두텁고 아예 뭐 이렇게 골라서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선을 딱 만드는 거죠. 가이드라인을. 네. 그래서 무조건 뭐 소득 얼마를 보존해 주고. 그러니까 내가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그래서 일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80만 원밖에 못 번다. 근데 그래도 200만 원은 벌어야 되지 않느냐. 그럼 120만 원을 보충해 주는 거예요. 이런 식의 사실은 이제 그 보편적 복지 제도를 갖추고 있는 나라들이 있는가 반면에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OECD 가입국 중에 이제 꼴찌거든요. 이 복지 환경이. 네. 근데 우리는 80만 원밖에 못 버는 사람을 당신은 사실은 120만 원 벌 수 있었잖아. 그러니까 안 돼. 이렇게 되는 거죠. 개인의 탓으로 지금 돌리는군요. 근데 또 어떻게 보면 요즘 그 혼자 사는 이런 독거 노인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자식들은 있지만. 그럼 이런 분들은 혜택을 안 되죠. 왜냐하면 자식들이 부양 의무가 있다. 자식들은 근로 능력이 있다. 그래서 연락이 안 닿아요. 그건 중요하지 않다. 이제 아주 오래전에 제가 어떤 새누리당에 그때는 이제 신한국당이죠. 어떤 의원님이 그러니까 야당 쪽에서 계속 그 부양의무제를 폐지하자. 그래서 사실은 아니 그 현실적으로 그 뭐 한 70대 그 독거노인 같은 경우 생활비 기본 생활비를 정말 생활이 안 되면 특히 이제 동사무소 같은데 가서 보니 지속적으로 관찰해 보니 이분은 정말 안 된다라고 하면 지원을 해주자 이런 제도로 바꾸자고 했는데 그때 신한국당이었던 어떤 의원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효의 나라에서 있을 수 없는. 아니 효의 나라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그렇게 이게 치부할 문제가 아니죠. 제 얘기가요.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진짜 별이 많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지구는 누굽니다. 이런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거죠. 참 당혹스럽습니다. 네네. 자, 그러면요. 아까 살짝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희 사회 분위기가 참 그렇게 지금 흘러가고 있어요. 한 개인이 지금 어려워진 배경은 개인의 무능력 탓. 그리고 빚을 지게 됐는데 그 빚을 못 갚게 된 것도 개인의 무능력 탓. 이런 식으로 개인 탓으로 돌리는 사회 분위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외환위기 이전까지만 해도 굉장히 사회 연대 의식이 높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노조도 이렇게 굉장히 그 왕성한 활동을 했고, 그리고 민주화 투쟁도 이렇게 열심히 했고, 그 덕에 사실은 뭐 어떤 평생 고용의 문제, 그다음에 임금도 이제 향상이 되고, 이 중산층이 그러면서 이제 조금씩 그 두터워지고, 이 중산층이 소비를 많이 하니까 경제 성장률이 좀 뒷받침이 되고, 사실 이랬던 게 외환위기 이전인데요. 외환위기가 터지면서 국가적 재난이라는 그 명분 하에 굉장히 많은 그 노조도 사실은 많이 이렇게 좀 탄압도 하고 희생당하고 그러면서 이제 노동 조건, 일자리 조건 이게 해고가 편한 나라 뭐
일단은 무조건 기업을 살려야 된다라는 막 그게 무슨 뭐 국가의 그 아주 숙제인 절대절명의. 것처럼 예. 네. 그래서 그런 분위기 속에서 점점 이제 개인들에게 그 재테크 같은 게 막 유행하기 시작했잖아요. 맞아요. 예. 일자리 없어도 돼. 재테크만 잘하면 부자 되잖아. 뭐 이러면서 인생 한 방이야. 막 이런 얘기도 오가고요. 그러니까 뭐 그런 사례들 계속 이렇게 보여주고 그러니까 예전에는 일자리가 없으면 이건 사회 문제야. 내가 노동을 하고 싶어도 노동을 할 수 없는 고용 문제, 그다음에 대기업의 그런 이 고용 관계 문제 이런 걸 끊임없이 문제 제기하면서 사실은 이 연대를 통해서 사회를 굉장히 이렇게 좋은 방향으로 개선을 했다면 외환위기 이후에 굉장히 급격히 이게 막 다 해체가 되고 네. 그리고 또 재테크가 딱히 유행하기 시작하면서 일자리 아니어도 투자하면 되잖아. 투자로 돈 벌 수 있잖아. 이러면서 모든 게 개인의 이렇게 능력의 문제로 귀결이 되면서 또 이제 중산층들이 좀 환상도 가졌던 것 같아요. 네. 실제로 자기가 투자해서 돈 벌면 부자 될 수 있다. 주변에 네. 다 그런 사람이 있더라. 나만 그 사실은 그런 능력이 없어서 뭐 소외됐을 뿐이다. 네. 그러면서 그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주거 문제라든가 뭐 아이들 교육비 문제, 은퇴에 대한 공포 이 모든 거를 사회 문제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자신 탓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자신 탓을 하는데 나보다 뭐 이렇게 나랑 비슷한 것 같은데 좀 못 살아요. 그럼 그것도 그 사람 탓.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참, 근데 거기에 언론의 문제도 좀 있을 것 같아요. 최근에 그 모녀 자살 네네. 사건에 대해서도 신청하면 됐던 거다. 그렇죠. 왜 네. 개인이 신청을 안 했냐 이런 식으로 보도하는 언론도 있었거든요. 네. 주로 이제 보수 이제 언론들이 그런 식으로 방향을 몰고 가면서 오히려 지금 이제 현 정부의 그 기초법을 조금 이렇게 바꾸는 과정에서 지금 그 복지단체들은 오히려 굉장히 문제 제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제도가 계약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게 굉장히 좋아지는 것이냐 오히려 선전을 하고 있어요. 사실 그 이명박 정부 때부터 지속적으로 박근혜 정부까지 지난 해까지 기초생활수급자 수는 계속 줄고 있거든요. 네. 우리가 그러면 부자가 돼서 줄고 있느냐, 가난한 사람 더 늘어나고 있는데 왜 줄고 있느냐? 그러니까 제도가 나쁘니까 줄겠죠. 예, 더 많이 골라내고 선별하고 몰아내고 이러니까 줄어들 텐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제도는 훌륭한데 그 사람들이 제대로 잘 알지 못하고 이용 못한 것처럼. 예. 그리고 복지 그 사들이 찾아내지 않아서 서비스를 소홀히 해서 그리고 이 사람들이 마치 어리석어서 이런 식으로 참 저는 이렇게 제도와 그다음에 정부의 무능과 이 문제를 이제는 아예 대놓고 국민들한테 화살을 돌리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굉장히 화가 많이 나더라고요. 참, 그런데 더 화나는 상황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네네. 두 번째 사실은 넘어가 보도록 네. 할게요. 두 번째 사실은 한국은 빈곤층에게 복지 대신 빚을 권한다. 야, 참, 요즘 빚 때문에 자살하시는 분들 꽤나 많아요. 참, 저도 이 가계부채가 참 심각한 상황이라고 하는데 어느 정도인가요? 지금 그러니까 1,000조 원 넘어선 거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네. 이제 GDP가 1,200조 원 가량 되니까 그러면 이제 실제로는 이제 뭐 글로벌 스탠다드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 한 1,100조 원이 넘어갔거든요. 네. 그래서 실제로는 그 GDP 대비 가계 부채가 거의 90% 이상이 된다고 봐야 되고요. 네네. 그러니까 벌어들이는 돈의 90%는 빚 갚는데 써도 모자란다. 뭐 이런 상황이라는 거고요. 네. 뭐 실제로 이렇게 중산층의 그 중상위 계층이 그 전체 가계 빚의 한 70%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 700조가 그 상위 소득 40%에 몰려 있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정부는 계속 그러니까 괜찮아. 소득이 있는 사람이 빚이 많은 거잖아.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정부가 잘못 알고 있는 게 우리나라 중산층이 그렇게 여유가 있지가 않아요. 말이 중산층이지. 그 의식 조사를 했을 때 중산층에게 당신 중산층이라고 생각하느냐? 라고 물었더니 오히려 절반 가까이가 자기는 빈곤층이다 이렇게 답을 했다는 거예요. 네. 근데 이게 이 사람들이 무슨 상대적 박탈감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실제로 그 사람들이 빚을 갚느라 허덕이느라 그러니까 자기의 그 경제력 수준을 빈곤층이라고 여길 정도로 지금 심각한 겁니다. 네. 근데 뭐 평균 한 1억 5천 정도 갖고 있거든요. 네. 한 가구당. 그 정도면은 사실 뭐 상위 계층 40%라 그래도 월 소득이 4,500만 원밖에 안 돼요. 4,500만 원 그 맞벌이에서 버는데 근데 빚이 1억 5천이다. 이건 사실은 힘들다는 거죠. 4,500 정도면 그래도 좀 버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 빚덩이가 어마어마하니까. 5천이죠. 아이고, 네. 아유, 네. 게다가 사교육비도 나가야 되고. 어마어마하죠. 네. 그리고 또 게다가 요즘 뭐 좀 결혼을 또
미루고 있는 세태 중에 또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네. 사회생활을 갓 이제 시작을 해서 돈을 벌려고 해도 중요한 건 이 대학교 등록금 빚 네, 때문에 네, 맞습니다. 오히려 더 빚을 안고 네. 또 시작해야 되는 젊은이들도 네, 네.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렇죠. 네. 참 이게 어떻게 보면은 결혼한 어떤 가족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 개인 이 학생들, 젊은이들의 문제이기도 할 것 같은데요. 자, 근데 또 궁금한 건 참 그렇다면 이왕이면 좀 굉장히 어려운 이런 분들에게 만약에 좀 급하게 이게 뭔가 좀 급전이 필요할 때는 제일금융권에서 어떻게 좀 싼 이자로 대출해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실상은 또 안 그렇더라고요. 아, 근데 그거는 예, 사실은 맞는 생각은 아닙니다. 아, 그래요? 예, 저소득층한테는요, 무이자가 됐든 저리가 됐든 대출은 해주면 안 된다는 거죠. 아니, 그분들한테 복지를 해줘야지 왜 그 신용을 공급하냐는 거죠. 그분들은 생계비가 부족한 분들이에요. 네. 생계비가 부족해서 생계비가 필요한데 그거를 돈을 빌려준다. 그러면 부족한 생계비가 갑자기 늘어나지 않는 한, 그쵸? 그 빚을 원금만 갚더라도 또 생계비가 더 부족해지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아, 저 지금 약간 머리를 띵하게 네. 얻어맞는 듯한 느낌인데 네. 왜냐면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거든요. 네. 근데 또 국가에서는 되게 낮은 그 금리로 돈을 빌려주겠다라는 무슨 제도를 펼치지 않았었어요. 자꾸 그러죠, 자꾸. 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미국에서는요, 상환 능력이 안 되는 사람한테 돈을 빌려주는 걸 약탈적 대출이라고 금지하고 있어요. 근데 저희는 전혀 그런 게 없지 않나요? 그렇죠. 예, 그걸 과잉대출 금지법이라고 하는데요. 네. 그러니까 분명히 상환 능력이 없는 사람한테 돈을 빌려준다는 건 부당하게 다른 식으로 이득을 취할 목적을 갖고 있다. 네. 혹은 그 가족을 괴롭힐 목적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실제로 그 우리나라 그 신용회복위원회 보면 그 신용회복위원회가 좋은 데인 줄 아는데 좋은 데가 아니에요. 전 좋은 데인 줄 알았는데. 예, 거기 신용회복위원회가 사실 은행들이나 금융기관들이 출자해서 만들었는데 왜 만들었냐면은 연체자들 있잖아요. 네. 연체자들을 상담을 해서 채무를 조정해 주잖아요. 이자를 없애주고 원금만 갚도록. 네. 여기까지만 얘기 들으면 되게 아름다운 얘기인데. 네. 근데 그게 아니고요. 한 푼이라도 더 예, 받아내려고 하거든요. 근데 이 신용회복위원회 그 보면은요, 이 소비자 교육 내용에 상담 내용에 그게 있습니다. 예, 주변의 가족에게 도움을 청해라. 아, 그거는 사실은 떠넘겨라 이 얘기지 그러니까요. 않습니까? 그런 식의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뭐 보면 90만 원 버는 사람한테 그 워크아웃을 해줘가지고 예, 매월 30만 원씩 10년간 갚아라. 예, 그게 워크아웃이에요. 그게. 참, 이 어떻게 보면은 잘못 이해하시는 분들은 네. 야, 참 고맙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건 아니죠. 실상은 전혀 네, 못 그렇지가 갚는 않아요. 거죠, 못 갚는데도 네. 불구하고 또 다시 네. 빚을 내주는 그런 세태가 되는데 네. 자, 그런데요. 저는 참 그렇다면 우리 아까 대출은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해 네. 주죠. 저 갑자기 참 공감이 되는 얘기인데 근데 TV 광고 보면요. TV 대출 광고 어마어마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단박 대출, 네. 여성을 위한 뭐 그런 대출 굉장히 많은데 그런데요, 우리 담배만 보더라도 담배를 살 때 이 껍데기 보면은 그쵸. 어떤 네, 네. 유해 물질이 있으므로 네. 폐암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라는 경고 문구가 네.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대출 광고는 전혀 그런 것에 대한 좀 이런 경각심을 심어주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아주 짧게 지나가는 그 멘트가 있어요. 네. 과도한 대출은 뭐 이렇게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얼른 있었어요? 예. 네, 좀 기억도 안 나는데. 싹 지나가요. 근데 이게 저는 우리나라가 지금 정말 타락했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요. 네. 일단 화면 속에서 화폐가 튀어나오는 것은 실제로 사람의 뇌에 그 굉장히 영향을 줍니다. 도박하고 비슷해요. 충동을 불러일으키는 네.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화폐 자체가 굉장히 자극적이기 때문에 광고에서 굉장히 제한적으로 써야 되는데 돈을 빌려주겠다고 천정해서 토스터기에서 막 화폐 날라다니고. 그러니까요. 돈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냥 전화 걸게 되잖아요. 그쵸. 두 번째로 타락했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요. 단박대출 전화 한 통이면 뭐 주민번호랑 휴대폰 번호 그거 불법 대출이에요. 어떻게 불법적 그 프로세스를 버젓이 광고할 수가 있느냐는 거죠. 아, 불법이었습니까? 예, 대면이어야 되고요. 자필 네. 서명 다 받아야 되고요. 원래는 일정 이상의 금액이면은 소득조사까지 그 기록을 다 남겨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그 서울시하고 같이 그 네. 이 단속을 이렇게 가보면 문제되는 게 그런 거예요. 예, 그게 굉장히 소송으로 많이 번져요. 네. 그러니까 막 보증인까지 전화로 다 해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그 자필 서명한 거 보내라 그러는데 그 중에 이제 조금 야근 소비자들이
예, 일단 돈 받고 음. 전화로 돈 받고 예, 안 보내요. 서류를. 왜냐면 그게 불법이니까 나중에 그렇죠. 갚지 예. 않아도 된다라고 근데 아니 제 근데 생각. 또 소비자가 또 당해요. 그렇죠, 그렇죠. 민법으로 사기죄로 걸어버려요. 녹음은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대출에 대한 것은 분명히 적법성에서 불법이에요. 불법이 그렇군요. 맞는데 네. 민법에서 한 번 더 뭐냐면 이 업체는 많은 이렇게 법적 지식을 갖고 있고 네. 아무래도 이제 공급업자니까 조금 더 전문가들도 데리고 있고 그렇죠. 예, 이제 법으로 딱 거는 거지 민법으로. 그러니까 예, 근데 그런 거를 어떻게 버젓이 광고하느냐.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 것 같은데요. 게다가 세 번째 이 타락했다는 게 뭐냐면요. 최고 금리가 이제 39%였거든요.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지금 34.9%로 낮아지긴 했으나 네. 이게 최고금리예요. 법정 최고금리. 네. 여기까지 받아라. 그 이상 안 된다는데 네. 얘네는 웃기는 게 뭐냐면요. 전건이 38%예요. 전건이. 그래요? 그러니까 거기까지만 받으라 그랬지 다 그렇게 받으라고 한 건 아니었어요. 그렇죠. 여기까지라고 예. 했는데 모든 이자가 예. 다 그 최고 수준이군요. 저희가 그래서 작년에 그 담합으로 신고해버렸어요. 네네. 조사해달라. 네네. 공정에 신고하고 TV 광고 같은 경우도 너무 불편하다. 너무 불편하고 이건 정말 이게 상식이 있는 사회에서 너무 품격 떨어지는 짓 아니냐. 그래서 이 대법 광고 같은 것도 그 금지 운동을 작년에 저희가 이제 좀 여러 단체들하고 같이 했는데 모르겠습니다. 지금 금융위에서 대법 광고 규제를 하겠다라고 네. 그 카드 사태랑 막 터지고 그러니까 조금 예, 개혁하는 척하면서 얘기는 했는데 네. 지켜봐야 되겠죠. 근데 저는 이렇게 많은 분들이 아시고 많은 분들이 하는지 안 하는지 금융위 안 하면 금융위원장 물러나라. 네. 이렇게 요구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야, 이거 정말 꼭 이 법안이 마련이 됐으면 좋겠어요. 네. 이런 함부로 이런 광고를 할 수 없게끔, 불법 광고를 할 수 없게끔 이런 금지 법안이 어서 빨리 시급히 마련이 됐으면 합니다. 자, 그렇다면 세 번째 사실은 넘어가도록 할게요. 세 번째 사실은 빚 떠안기던 정부, 신불자 문제는 외면했다. 자, 그런데요, 신용불량자 구제를 위한 실질적인 프로그램 있습니까? 그리고 이 파산면책 제도 같은 건 얘기는 들어본 것 같긴 하는데 이게 어떻게 지금 잘 마련이 되어 있는 건지. 그러니까 일단은 이제 두 가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부가 아주 뭐 선거 때 화려하게 국민들한테 유혹했던 뭐 네. 비탄감 프로젝트, 그래서 국민행복기금이 있죠. 네네네. 네, 국민행복기금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예, 국민 이렇게 이 추심 프로그램이 돼버렸습니다. 어머나, 왜요? 이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부실 채권이 이렇게 은행에서 한 3개월 연체되잖아요. 그러면 그 채권을 갖고 있지 않아요. 갖고 있지 않고 팔아버립니다. 싸게. 예, 100만 원짜리 채권이면은 예, 8만 원에 팔아요. 네. 네. 어디다 파냐면요, 대법원에 팝니다. 아니 근데 그게 법적으로 가능한? 네, 가능합니다. 그리고 대법업체가 8만 원에 사서 100만 원을 받으면 얼마 벌죠? 완전 어마어마하게 92만 원을 그러니까요. 벌죠. 네, 그걸 버는데 그 기가 막힌 거 뭐냐면 국민행복기금이 너무나 많은 국민들이 무슨 세금을 투입해서 채무자들 빚을 깎아준다. 절대 그런 프로그램 아니고요. 네. 이 부실 채권이에요. 부실 채권은 연체가 오래된 채권이 이미 시장에서 몇 프로에 거래되냐면 0.1%에서 예, 8%. 비싼 게 8%예요. 그러니까 1, 2%짜리를 국민행복기금이 사요. 네. 사서 그러니까 100만 원짜리를 이제 한 10만 원에 사는 거죠. 네. 10만 원에 사서 어떻게 하냐면 예. 500만 원을 회수를 하는 거예요. 10년에 걸쳐서. 천천히 갚아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러면은 490만 원 버는 거잖아요. 이건 정부에서 돈 버는 사업인데요? 맞습니다. 근데 벌 수 있어요.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네. 근데 면책률을 좀 높여주면 돼요.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한 2% 샀으니까 당신은 한 30%만 갚어. 뭐 이렇게 뭐 면책률 높여주거나. 네. 네. 그리고 또 뭐냐면 정말 필요하시면 그것도 감당이 되는 사람한테 하고. 그리고 또 뭐냐면 사실은 거기에서 이익이 발생하면 그걸 계속 그 구제 프로그램으로 활용하면 돼요. 네. 예, 아니면 뭐 그 복지 재원으로 활용하든가. 네. 근데 그 돈을 예, 은행들이 나눠갔습니다. 그래서 2018년이면 국민행복기금으로 9천억 원 정도의 수익이 발생할 거고, 예, 이게 이제 강기정 의원실에서 이렇게 국정감사 때 찾아낸 자료인데, 그 돈을 은행들이 나눠 갖기로 했고, 국민행복기금은 정확하게 주식회사입니다. 지금 현재 법인의 형태가. 예, 그리고 또 더 기가 막힌 건 뭐냐면요, 그 채무자들한테 전화해야 되잖아요. 네네. 예, 왜냐하면 매달 들어와야 되니까 10년간. 네.
그쵸? 매달 네네네. 꼬박꼬박 잘 들어야 되니까 그 채권 관리를 비독촉 회사에 위탁을 했다는 거죠. 아니 그것도 수수료를 이거는 줘가면서 정부에서 지금 어떻게 보면 채권 대부 출신 프로그램을 하고 있다. 그 말씀이 정말 딱 들어맞는데요. 딱 지금 맞는 행태가요. 얘기입니다. 네. 야, 이거 너무 충격입니다. 네, 어떻게 저는 이게 정말 어떻게 나라가 이 모양이냐라는 생각이 들고, 이거는 채무자들을 너무 뭐 세금으로 도와준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채무자들 도와줘야 되고요. 근데 세금으로 도와주지 않아도 됩니다. 네. 않아도 되고요. 뭐냐면 은행들이 잘못 빌려줬잖아요. 네. 아니 갚을 능력이 되는지 안 되는지 살피고 빌려줬어야죠. 예금자 맞아요. 돈으로 장사를 네네. 하면서. 그런데 잘 못 빌려줬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 은행이 손해보는 거예요. 그저 거기서 책임을 져야죠. 사적 계약이죠. 은행이 네. 손해봐야 되는데 그럼 은행이 손해본다는 얘기는 뭡니까? 채무자가 못 갚는 거죠. 그거를 보호하는 게 파산면책 제도예요. 네. 그러니까 갚을 수 있을 때까지 갚는데 네. 정말 갚을 수 없을 때 혹시 인권을 침해할까? 음. 그럴 때 이제 파산면책을 할 수 있도록 법원의 제도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명박 정부 시절부터 파산면책 제도에 아주 문턱을 엄청나게 높여놨어요. 복지제도처럼. 파산 제도라고 해서요. 네. 그래서 뭐 하여튼 조사를 서류가 150가지를 내야 되고 조사를 그 가족까지 소득조사 다 해갖고 혹시 이거 일부러 안 갚으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복지제도랑 똑같습니다. 그렇게 운영이 되면서 파산 면책이 어렵고 그리고 파산만 해갖고는 문제가 돼요. 그냥 파산만 하면 불이익이 또 한 100여 가지가 돼요. 네. 그때 면책이 돼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책임에서 면해지는 거죠. 그렇죠. 앞으로 좀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일을 다시 할 수 있도록. 보통은 이제 파산부터 면책 기간 면책 때까지 참여정부 때는 한 달 걸렸어요. 네. 빨리빨리 해준 거죠. 네. 근데 1년 걸려요, 이제는. 그럼 1년 동안 시민으로서의 많은 권리를 포기해야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파산면책 제도의 그 문턱이 너무 높아져가지고 그러니까 뭐냐면 은행이나 대부업체가 쥐어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국민행복기금 그것도요. 보니까 결국은 월소득 40만 원인 사람한테 평균 빚 1,100만 원을 10년간 대상자를 분석해봤더니 그렇게 나왔습니다. 40만 원 버시는 분들한테 10년간 4만 7천 원씩 꼭 받아냈어야 되느냐. 그랬더니 금융위 관계자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그분들의 자존감을 위해서 자존감 같은 소리 한다고 제가 아까 그 누구시죠? 그 국회의원 그분? 네, 우리나라는 효가 그 지배한 나라다. 네. 약간 그 말과 지금 같은 논리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우롱하는 거죠. 참 이거 너무 답답하네요. 저는 지금까지 굉장히 오해하고 있었어요. 아마 지금 방송을 보시는 많은 분들이 지금 입을 쩍쩍 지금 벌리시지 않을까. 지금 앞에 강 PD도 지금 이러고 지금 큰 한숨을 쉬고 있는데 자 이거 너무 심각한 문제고. 굉장히 심각합니다. 이건 정말 이거 대대적으로 좀 국민들이 이거 제대로 된 거냐 좀 우리가 이거 좀 들고 일어나야 되는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저희가 그 하나를 준비하고 있는 게 있는데요. 미국에서 뭡니까? 실제로 그 아큐파이 그 운동 단체가 했던 그 운동인데요. 그러니까 부실 채권을 우리가 사자. 우리가 사서 시민 성금으로 그리고 태워버리자. 그래서 제로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그거 준비하고 있고요. 네네. 네, 그래서 지금 되게 재밌는 사실이 가끔 착한 대부업체도 있긴 있더라고요. 그래요? 왜요? 27억 원어치의 채권을 저희한테 기부하기로 했어요. 그래요? 그 대부업체는 좀 괜찮은, 꽤 양심은 있으신데요? 조금 더 조사를 해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그걸로 거예요. 뭔가 또 2차적인 광고 효과를 바라는 건가? 제가 보기엔 업종 전환을 계획하고 계신 거. 업종 전환을. 어쨌든 그거 받아서 그러니까 27억 800명의 빚이거든요. 그거를 저희가 휴지로 안 갚으셔도 됩니다. 그 채권 우리가 갖고 있는데 태웠습니다. 이걸 하나 하려고. 그 프로젝트 이렇게 좀 진행될 때 저희 고발뉴스 좀 얘기해 주세요. 저희가 좀 취재 좀 하고 싶습니다. 4월 달에 그럼 모금 파티도 하고 그다음에 토론회도 하고 할 거거든요. 이거 저희가 꼭 한번 취재해서 많은 분들이 좀 같이 이렇게 공감하는 그런 뉴스가 됐으면 좋겠네요. 그럼 간단히 지금 얘기를 한번 해보자면 국민들이 참 정부가 우리를 위해서 애쓰고 있구나라고 생각했던 뭐 국민행복기금 뭐 이런 여러 가지 파산 면책 제도가 알고 봤더니 그곳에서 오히려 돈을 버는 수단으로 쓰이고 있었다. 너무너무 충격적입니다. 은행행복기금이죠. 은행행복기금으로 이름을 바꿔야 되는 건데 무슨 국민행복기금인 건지 참
야, 이거 너무 충격적인데요. 자, 그런데 이게 또 담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단순한 빚, 우리가 생각하는 무슨 카드 대금이나 이런 은행에서의 빚뿐만 아니라 또 다른 연체 대금도 이런 식으로 이용이 되고 있나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제가 뭐 어떤 가구를 샀는데 할부로 샀다, 못 갚았다, 뭐 이런 것도 다 채권이고요. 네.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은 핸드폰 요금 이런 그렇죠. 것도요? 예, 신용정보 회사로 계속 넘어가면서 저희끼리는 그런 얘기합니다. 사람은 죽어도 채권은 죽지 않는다. 무서워요. 네, 그래서 평생을 네. 쫓아다니고, 예, 그 계속 뒤지고, 그래서 한 번 빚을 지게 되면 끊임없이 빚독촉에 시달리니까 저는 세모녀 이분들이 그 죽음을 결심할 수밖에 없었던 것 중에 결국 빚독촉이 가장 결정적인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아, 근데 소멸시효라는 것도 있잖아요. 몇 년 지나면 이제 좀 빚 네. 없어지고 이런 게 있지 않나요? 그게 사실은 그 전자소송 있잖아요. 네. 그게 뭐 한 4만 얼마, 3만 얼마면 된다는데 네. 그걸 우편물 하나 발송하면 살아나요, 다시. 채권이. 계속 채권. 부활합니다. 아니, 소멸시효가 의미가 없네요. 네, 그러니까. 의미가 없습니다. 아, 참. 그러니까 그런 채권들이 0.1%에서 1% 사이에 거래되고 예, 있고. 예. 참, 거기에서는 어떻게 보면 제값 다 받아내면 큰 대박 네네. 상업 아이템인 거네요. 그렇죠. 어떻게 본다면. 네. 그래서 100건을 사서 2%밖에 컨택이 안 된대요. 네. 근데 그 컨택된 2명한테 원금을 다 받아내면 나머지 모든 손실을 예, 다 커버할 수 있는. 커버하고도 돈이 남는. 네. 아, 이거 너무 충격입니다. 네. 참. 부실 채권 시장 이거 어마어마하군요. 네.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또 다음에 한번 좀 깊숙하게 한번 얘기를 나눠봐야 될 네. 것 같은데요. 참 많은 분들이 오늘 좀 충격받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저도 지금 충격 때문에 이거 좀 어떻게 시급한 대책 그리고 우리가 좀 더 여기에 대해서 좀 깊은 심각성을 가지고 문제에 대해서 좀 더 토론을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요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참 오늘 말씀 듣고 나니까 지금 이 사회보장 제도가 참 우리나라에 참 너무 열악하구나라는 생각도 들고 또 우리 개인적으로도 또 우리가 앞으로 또 어떻게 잘 살아야 될지에 대한 고민까지도 더불어서 생각을 해보는 시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이 시간에도요 저희가 꼭 알아야 될 사실만을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